여러분 지금이 2024년도 1월 1일 오후 2시 4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했던 데에 이어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차르트 아내에 관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전기 작가에 의한 치료, 그로브 음악 및 음악가 사전에 따르면 콘스탄체는 많은 그녀의 전기 작가들로부터 가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20세기 초의 학문은 그녀를 지적이고 음악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불성실하며 모차르트에게 소홀하고 가치없는 아내라고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평가는 좋은 증거가 없고 항페미니즘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아마도 모든 점에서 틀렸을 것입니다. 콘스탄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불만은 브라운 베른스 솔로몬, 할리웰의 현대 모차르트 전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기 작가들이 모차르트 아내에 대한 심한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를 써놨다 이런 얘기고, 사진 촬영 의혹. 1958년 처음으로 학술적인 주목을 받은 이래로 많은 언론 매체와 출판물들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미망인의 유일한 알려진 사진은 78세의 콘스탄체 리센 자신의 사진이라고 수년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사진, 즉 다게레오 타입은 1840년 10월 작곡가 막스 켈러의 집 밖 바이에른의 알토에팅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여러 모차르트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첫째, 이러한 이미지를 만든 데 필요한 렌즈는 1842년 콘스탄제가 죽은 후까지 조셉 페즈발에 의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야외에서 촬영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콘스탄체는 말년에 쇠약해진 관절염으로 인해 장애를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8일 모차르트 연인 콘스탄제의 저자 아그네스 셀비가 클래식 음악 가이드 포럼 웹사이트에 이 사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사진이 찍힌 기간 동안 그녀가 막시밀리안 켈러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할 수 있었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신문에 나온 진술과는 달리 콘스탄체는 1826년 이후 켈러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자이자 역사가인 숀 멍거는 콘스탄제가 1840년에 78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시기에 사는 것은 힘들었다고 언급했고, 콘스탄제는 켈러의 왼쪽에 앉은 여성과 더 유사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발의 주름지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보도에 따르면 1840년 다게레오 타입은 콘스탄체 모차르트가 죽기 2년 전에 맨 왼쪽 앞에 앉았고, 맨 왼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아내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바이에른 작곡가 막스 켈러는 중앙 앞에 앉았고, 그의 왼쪽에는 그의 아내 호세파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뒤로는 요리사 필립 라트너, 켈러의 형과 켈러의 딸들이 있습니다. 루이스와 호세파, 그 이미지는 1958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은 잘 모릅니다. 사진에 관해서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진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겠고, 하여튼 다게레오 타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여기 그래서 이게 콘스탄체 모차르트가 죽기 2년 전에 맨 왼쪽 앞에 앉았고, 맨 왼쪽 앞에 앉았던 게 이게 이제 모차르트 아내라는 거죠. 콘스탄체 모차르트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이것이 브뤼셀 왕립음악원은 콘스탄츠 모차르트가 아들 프란츠 자베르 볼프강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와
17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801년에서 1823년 사이의 기억 인상시를 수집하는 작은 사파를 포함한 모차르트의 여러 서명 문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 루시엔 홀렌펠츠 펀드 뭐 이렇게 나왔네요. 모차르트 전기, 첫 남편에 대한 다양한 전기 신화를 시작하는 콘스탄츠의 역할 가능성. 뭐 참고문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볼프강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내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본래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이 마우스 움직이는 부분까지는 전번 시간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생애도 있고 음악작품, 그 다음에 오페라를 읽어봅시다. 음악의 신동답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그의 음악은 불멸이 반열에 올랐으며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클래식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모차르트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죠. 클래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뭐 베토벤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차르트도 그런 식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모차르트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모르고 그의 음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의 음악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주목할 만한 음악을 남겼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불세출의 천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5년이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작품 수만 무려 쾌일 번호 626편에 이르는 곡을 남긴 괴수이며 단순히 곡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작품들이 음악성 측면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으며 음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무려 626편에 이르는 곡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살의 그 짧은 인생 속에 626편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뭐 양보다는 질이라고 우리 그 흔한 그 말이 또 있잖아요. 뭐 양보다는 질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이 많았으면 질이 저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626편의 그 곡들이 전부 수준급 이상의 그 아주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35살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들을 작곡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모차르트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기악, 성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식의 음악에 능했으며 일반적인 팔방민 수준이 아니라 거의 끝판왕급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모차르트처럼 기악곡 분야 전반과 성악곡 분야 전반에서 모두 뛰어난 걸작을 남긴 음악가는 극히 드물다. 기악곡의 경우 독주곡,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과 같은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첼로나 트럼펫 정도를 제외하고 특정 악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악기를 위한 작품 및 다양한 악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남겼으며 성악곡의 경우에도 독창곡, 합창곡, 오페라, 종교음악 등의 거의 모든 장르에서 역사적인 명작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악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노래가 없는 연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이제 기악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악곡 중에서는 이제 기악곡에서는 이제 종류가 실내악이 있고 협주곡이 있고 교향곡이 있는데 이 실내악, 협주곡, 교향곡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악곡, 노래를 하는 성악곡도 성악곡 종류는 독창곡, 합창곡,
뭐 오페라, 종교음악 등 이렇게 노래를 하는 성악곡에도 엄청난 작품을 남겼다 이런 얘기죠. 정말 음악의 천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모차르트처럼 대중성과 작품성 양쪽에서 모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음악가 역시 정말 드물다. 그의 음악들은 쉽고 편안하게 들리면서도 역대급의 음악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작곡가들의 음악들과도 구별되는데, 덕분에 그의 음악은 콘서트 홀에서만 연주된 것이 아니라 영화음악, 각종 BGM, 벨소리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모차르트의 그 음악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무슨 큰 연주회 이런 데서만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음악, TV, 뭐 드라마 이런 데서도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스마트폰의 벨소리에도 모차르트 음악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이 공장 다닌다고 했잖아요. 공장에 가면 이 지게차가 있잖아요. 이 지게차가 후진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음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차르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이라는 건 어디 음악당, 뭐 이런 데서만 모차르트 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렇게 파고들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벨소리마저도 모차르트 음악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작품 연주, 모차르트의 음악들을 들어볼 수 있는 라디오. 모차르트 슈페설 리스트로 꼽히는 지휘자로는 네빌 마리너라는 지휘자가 또 유명했는데, 이 네빌 마리너라는 지휘자가 그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연주를 했다, 지휘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 카를뱀이 또 유명한 지휘자였죠. 등이 있다. 특히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상당한 양의 레코딩을 남긴 카를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다수가 폐반되지 않아서 구하기도 쉬운 편이다. 시대 연주 관련해서는 니콜라우스 아르논코르나,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등이 있다. 이게 다 그 지휘자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많은 지휘자들이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연주를 했고, 모차르트 음악들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고, 도이체 그라모폰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음반사의 이름입니다. 이 도이체 그라모폰이라는 음반사가 있어요. 이게 그 독일에 있는 음반사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그라모폰 그 음반사에서도 상당한 양의 그 모차르트 음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건반 음악은 비교적 간단한 노트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악보 읽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간단한 만큼 한음도 헛되이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연주자의 이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 모차르트 곡은 한음 틀리면 티가 확 나는 데다가 기계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음악을 페달도 밟지 않고 감정을 살려서 연주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쇼팽 에튜드를 안보하는 음대 입시 준비생에게 모차르트의 소품을 들이밀었더니 욕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은 악보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악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연주를 하려고 이제 악기 앞에 앉으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렵다. 연주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 음대 입시 준비생에게 이 모차르트 음악의 악보를 이렇게 내밀면은 욕을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차르트 음악은 악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백조에 비유한 이들도 있다. 잔잔한 호수에 미끄러지듯이 수영하는 백조의 다리는 쉴 틈 없이 바둥바둥거리고 있다나? 이런 표현을 돌직구로 느끼고자 한다면 그 간단하다던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을 들어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내가 이 노래를 가르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요식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이 동요같이 이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가르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불러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동요 같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바로 이 모차르트 곡이라는 겁니다. 피아노를 조금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모차르트의 곡들은 옥타브가 많다거나 하지 않다. 손이 작아도 무리 없이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장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의 악곡들이 연주하기 힘든 것은 트릴과 어마어마한 노트들 때문.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 항상 즐겁고 신나게, 가볍고 신나게 연주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모차르트의 악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 마치 날아가듯이 연주해야 듣는 사람이 모차르트 곡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을 내가 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아니스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이 피아니스트들이 이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말이죠. 거의 신들린 무당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몸이 제스처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낭낭 피아니스트 낭낭 남자잖아요. 남자 피아니스트가 낭낭이라는 중국인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그 낭낭이 피아노 건반 앞에서 피아노를 한창 칠 때는 거의 아주 신들린 것 같습니다. 신들린 것 같아. 그래서 건반 위에 신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유튜브에 일본인 미치다 우치코, 그게 일본인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미치코 우치다가 연주하는 피아노 영상을 내가 얼마 전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미치코 우치다가 연주하는 곡이 바로 모차르트 곡입니다.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면서, 연주할 땐 연주에 열중하다가, 또, 연주가 좀 쉬는 부분이라면은, 막 이렇게, 주의자처럼 이렇게 주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의 신들린 무당처럼 이렇게. 그러나 마냥 가볍고 빠르게 치다 보면 음이 모조리 빠지고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모차르트의 악곡이다. 모차르트의 느낌을 살려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건반을 둥글게 정확히 누르는 타건법, 그리고 손가락과 손목에 무리한 힘을 쓰지 않고 자제로 치는 법. 여러분, 이 타건법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 베토벤 음악을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방금 전에도 전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클래식 음악은 소리의 강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 악보를 보면은 악보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아주 여리다는 건 소리가 아주 약하게 쳐라, 터치를 해라. 피아노 건반을 아주 약하게 터치해라, 이런 얘기거든. 약하게. 그 다음에 아주 약하게. 그 다음에 센 거는 세게. 아주 세게. 이렇게 악보에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주자가 악보대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하게라는 게 어느 정도 약함을 의미하는 거지. 예?
아주 약하다는 게 어느 정도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세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강하다는 것은, 아주 강하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진 것이 아주 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그거예요. 그거를 오랜 동안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그거를 자기가 터득해서 건반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반의 타건법,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이 건반의 타건, 건반을 어느 세기로 누르느냐, 이게 아주 극도로 숙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리의 강약을 잘 이렇게 건반을 타건을 해야 제대로 된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과 손목에 무리한 힘을 싣지 않고 자유자재로 치는 법, 악보에 표현된 이음줄과 붙임줄을 정확히 구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요즘에 내가 중국인 피아니스트, 남자 피아니스트인데, 중국인 남자 피아니스트 랑랑을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로서도 최고의 이름을 떨치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조성진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젊은 남자인데 아마 30대가 아직도 안 된 거, 30대가 됐을라나, 그렇게 젊은 청년의 피아니스트인데, 이 조성진이가 독일의 어떤 클래식 악단의 고정된 연주자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참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이름 날리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도 이게 막 줄줄 쳐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건반의 타건, 아주 약하게 칠 때는 어느 정도 약하게 치는지, 아주 약하게는 어느 정도 약함을 아주 약하다고 하는지, 센 것을 어느 정도 세기를 세다고 하는지, 아주 세기는 얼마 정도의 세기로 이 건반을 뒤들이는 것 세기라고 하는 건지, 이거에 다 아주 숙련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반을 누르는 감각이 본능적으로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옥타브 이상으로 손가락을 벌릴 필요가 없어 손이 작아도 연주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경쾌하고 산뜻하게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깊이를 담아 연주해야 하기 때문인지, 모차르트의 스페셜 리스트 중에는 상대적으로 여류 피아니스트들이 많으며, 모차르트 피아노 음악의 명반을 꼽을 때 주로 거론되는 음반도 여성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것들이다. 모차르트 스페셜 리스트로 불리는 클라라 스킬, 그러니까 이건 모차르트 음악을 아주 잘 연주한다고 이름이 난 피아니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클라라 스킬이라는 여자도 모차르트 음악을 아주 잘 연주한다는 그런 여자로 이름이 나 있고, 잉그리드 헤블로, 마리아 조앙 피레스, 우치다 미츠코,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인 우치다 미츠코. 우치다 미츠코 내가 연주 현장이라는 영상을 얼마 전에 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여자가 연주한 게 바로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우치다 미츠코도 모차르트 음악을 잘 연주한다는 그런 피아니스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여자 보십시오. 완전히 신들린 무당입니다. 이렇게 칠 때는 아주 연주하는데 열중이다가 조금 또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는 쉬는 부분이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그 쉬는 부분은 일어나서 이렇게 또 지휘자는 지휘자처럼 하잖아요. 알리시아 대 라로차 등이 모두 여성 피아니스트들이다. 물론 프리드리 굴다, 이게 또 유명한 사람이죠. 프리드리 굴다가
클래식 피아니스트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발터, 기제킹 등 남성 피아니스트들이 남긴 명반들도 많다. 여러분들 아주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남기는, 클래식 음악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요, 한평생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게 인생의 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이 피아노 교육을 받아서 음대까지 나오고, 그리고 하루도 연습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도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낸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2-3시간씩은 꼭 피아노 건반을 두드립니다. 그래야지 이 피아노를 쉬는 길이 있으면은요, 1달이고 2달이고 피아노 연주를 안 하고 쉬잖아요. 이 손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내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2-3시간씩은 꼭꼭 연주를 합니다. 뭐 집이든 어디서든 연주회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하루에 2-3시간씩은 꼭꼭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건반을 두드리는 게 인생이죠.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의 후배들인 베토벤, 리스트, 쇼팽의 작품들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주했다가는 본연의 느낌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들은 울림을 중시하고 기교를 부린다는 생각으로 연주하기보다는 순수하게 음표에 집중하는 가벼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모차르트의 곡들을 기교적 측면에서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연주를 잘한다는 평을 듣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근데 이건 말이죠.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대중음악에 재즈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재즈라는 음악은 뭐냐면은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들끼리 이 즉흥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심전심이다. 상대방이 무슨 걸 생각을 하는지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악보 없이 연주를 해서 음악을 완성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클래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합창단은, 그냥 대중음악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악보책을 들지 않고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합창단을 보십시오. 꼭 이렇게 악보책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그걸 정석으로 여깁니다. 그게 뭐냐? 악보를 보든 안 보든 일단 폼으로도 악보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악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악보를 벗어난 연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클래식 음악에서는 악보가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음악 재즈는 악보 없이도 연주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클래식은. 그런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클래식 합창단은 꼭 이렇게 악보책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합창단도. 이와 별도로 모차르트는 일부 파이프 오르간 작품도 남겼는데 환상곡 F단조 K608 같은 경우는 오르간 전공자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헬이라고 한다. 비록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곡이지만 베토벤과 슈베르트가 대입법을 연구한 적이 있는 음악사적으로 유서 깊은 곡이다. 약간 바흐스러우면서도 여기저기 모차르트 특유의 오페라풍 극적 효과나 반음계적 진행이 등장하고 있다. 연주자로서의 모차르트는 즉흥 연주를 많이 했다. 출판된 악보에 간단하게 표현된 노트는 그냥 기본적 멜로디를 표기한 것일 뿐
본인이 연주할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덧붙여서 야단 법석일 정도로 화려한 애드리브를 펼쳤다고 모차르트의 제자였던 사람이 스승의 연주를 들리는 대로 적어놓은 종이 조각에 전해지는데 음표가 엄청나게 많다. 또한 모차르트의 악보는 고쳐 쓴 흔적이 거의 없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겼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많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는지도, 대중적이면서도 기억에 오래 남는 선명한 멜로디를 기반으로 작곡한 곡에 조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실험적인 시도도 많이 하는 등 청자에게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지만 연주자에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계를 요한다. 즉흥 연주를 많이 했다. 모차르트는 이제 작곡가이면서도 이제 여러분들, 작곡가라는 것은요, 물론 작곡가라는 것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을 작곡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작곡가가 아무 악기도 다룰 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곡가라면은 한마디로 피아노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로 전번 시간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음악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반주가 이게 나오잖아요. 피아노 반주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를 대신해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음악이 원래 그 곡이 클라리넷 협주곡 그 곡이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연주를 해야 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없을 때는 피아노 반주로도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식 음악에서는 말이죠.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 피아노 악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악기입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장 기본적인 악기가 피아노라는 악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 작곡가라 하면 피아노 정도는 두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피아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주할 줄 알아야 작곡가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곡가가 피아노 연주를 할 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우선 자기가 생각대로 악보를 그려서 작곡을 해놓고 자기가 이 작곡한 곡이 실제 어떻게 좋은가 나쁜가 테스트 해볼 겸 자기가 직접 피아노 건반에 앉아서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쳐보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악보를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자가 최소한 피아노 하나 정도는 연주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피아노 연주를 못하는 작곡가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차르트도 자기가 곡을 작곡한 후에 이제 자기가 연주를 해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즉흥 연주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말이죠. 즉흥 연주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보의 기준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게 클래식 음악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악보를 팽개쳐버리고 즉흥 연주를 한다? 그건 클래식이 아니죠. 그건 재즈에 불과한 거죠. 클래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상당히 첫째가 악보를 중요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4분을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에도 모차르트 음악을 또, 양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줘야 될 텐데, 전번에는 내가 이렇게 녹화 중간에서 음악을 삽입시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음악을 들려줘도 중간에서 음악을 삽입시키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다가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뭐냐면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마술피리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그 마술피리에 나오는 소프라노 곡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막힌 겁니다. 왜 내가 기막히다고 하냐면은 전번 시간에 내가 클래식 음악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
여자들이 소프라노 그 노래에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갖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 몸에 두드러기가 싹 돋는다고 했잖아요. 소름이 쫙 돋는다고. 정말 이 마솔피리는 정말 여자들 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그런 노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가들한테는 이 마솔피리 오페라가 엄청난 고난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이 마솔피리가 그만큼 성악적으로 완벽하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만큼 이 기교가, 성악적으로 기교가 굉장히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높은 음에서 이렇게 아주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성악가들도 이거를 참 이 마솔피리를 부르기가 참 고난이도 성악적인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할 겁니다. 이 마솔피리가 어떤 곡인지 일단 끝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